자, 과학기술 1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학 영역과 기술 영역의 글로 구성된 파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내용들 나올까?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실험, 관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론화시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겠고,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 뭐 물리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영역의 글들, 설명문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어떤 이론이 나온다면 그 이론 같은 경우는 등장 배경이라든지 또는 그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 내에는, 이 세계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상을, 그게 근데 과학 영역에 속하는 현상이라면 그것을 아까 말했던 뭐 실험과 관찰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론화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역할과 기능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결국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현상 나타나는 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우리 글 보면서 한번 과학기술 1 지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한번 봐보자. 문제. 1번 선택 지문에서 어떤 걸 그 중심 소재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중복돼서 나오는 거, 선지에서. 질소 고정 나오죠, 질소 고정. 일단 질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고정시킨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 그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인데, 세균, 뭐 질소 역시 나왔고요. 뭐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역시 나왔고. 근데 뿌리 혹 세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1, 2, 5번 선택 지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과 뿌리 혹 세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 일단 1, 2번 문제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 3번 문제는 기억이 의미하는 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문맥상, 맥락상 그 의미 파악해보고 문제 오기로 해봤었어요, 그쵸? 문제를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기호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파악해보고 그에 따라서 글의,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그렇게 잡아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본다는 것. 4번 문제는 윗글의 소문자 A와 보기의 소문자 B를 비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보기 박스에는 수지상, 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본문에 소문자 A 나올 거예요. 그럼 소문자 A와 소문자,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얘들아 소문자 A를 딱 마주하게 됐어요. 일단 무슨 생각이 들 거야? 이 소문자 A라고 하는 기호는 4번 문제에서 소문자 B라고 하는 것과 비교 대조하는 대상으로서 일단 여겨야 돼요. 그럼 그렇게 비교 대조하려면 결국 소문자 A와 소문자 B를 비교 대조하려면 소문자 A는 본문에 나왔고요, 소문자 B는 보기 박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소문자 A와 소문자 B를 비교하려면 우리가 보기 박스를 읽으면서 보기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문자 B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문자 B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지문에서 제시했던 소문자 A랑 비교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소문자 B에 대해서. 그래야 동시에 비교 대조할 거죠. 소문자 B 읽으면서 다시 한번 소문자 A에 대해서 막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문자 B 와가지고 또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비교 대조할 거야? 아니라고. 소문자 B 읽으면서 지문에서 소문자 A는 이런 애였는데?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고, 그 동시에 문제를 풀면서 보기 박스를 읽으면서 동시에 비교 대조가 가능해야 돼요. 그니까 지문에서 소문자 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힘을 빼고 대충 보래요? 아니죠. 문제화 됐잖아. 그러니까 너 비문학 지문 왜 읽냐고. 왜 읽어? 야, 김정은 왜 읽어? 문제 풀려고, 시험 보려고 읽는 거잖아. 우리 같이 수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질소 고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우리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같이? 아니야. 국어예요. 우리 국어 시간이에요. 이게 만약에 과학적 탐구를 요하는 그러한 수업이면 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결국 문제 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지문의 기호화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화 됐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A는 우리가 분명히 힘줘서 읽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힘줘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소문자 B에 대한 문제를 풀 때 A에서 그랬었었는데 A는 그런 애였는데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고 동시에 비교 대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케이?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너희가 많은 지문들 해보지는 못했어서 썩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고3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길목에서 많은 비문학 지문 하게 될 거고요. 얘기했죠? 고3 때는 매일 비문학 지문을 2개씩 합니다. 지금 고3들도 거의 이제 300개에 육박하는 비문학 지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까지 한 400개까지 하지 않을까? 비문학 지문이랑 문학이랑. 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다시 있을 거고 다시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긴 할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 글 2가지 키워드 뭐였어요? 질소, 고정과 또 뭐 있었죠? 뿌리호, 세균이 있었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소문자 A, 본문의 표시된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에 제시된 소문자 B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4가지가 일단은 우리가 힘줘서 읽어야 될 거는 분명해요. 맞습니까? 비문학 지문을 100% 다 이해하고 모의고사 같은 때 100% 이해하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90%의 이해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놓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국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볼게요. 1문단. 1문단의 중요성은 내가 누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왜? 뭐 하는 부분이니까 1문단? 중심 소재 소개. 그리고 그 중심 소재에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일러주는 부분이니까. 1문단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들 잡아야 합니다. 그쵸?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주어가 식물이에요. 서술어 뭐예요? 얻는다. 얻는다라고 하는 서술어 어떤 문장 성분 필요로 해요? 나 얻었어. 뭐 물어볼래? 뭐를?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영양원소를 얻는다. 그러니까 식물이 영양원소를 얻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해당 문장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일단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일수록 긴 문장일수록 뭐랑 뭐 잡으려고 한다? 주어랑 서술어 잡으려고 해보세요. 오케이요? 식물은 얻는다. 뭐를? 영양원소를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양원소라고 하는 걸 어디서 얻는다? 토양, 땅에서 얻는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쵸? 근데 그 영양 원소를 꾸며주고 있죠.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영양 원소를, 즉 탄소와 산소가 아닌 나머지 대부분 필요한 영양 원소를 어디서 얻는다? 땅에서, 토양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영양 원소를 얻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기 중에서 얻고요. 하나는 토양에서 얻는 거야. 근데 공기에서 얻는 건 뭐다? 이 탄소와 산소인 거고요. 나머지의 대부분의 영양원소는 어디서? 땅에서 얻는다. 그럼 지금 이 문장이 식물이 공기 중에서 영양분을 얻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토양에서 얻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토양에서 얻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탄소와 산소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 또는 중요한 영양원소로 여겨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쵸? 토양에서 얻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영양원소? 탄소와 산소가 아닌 질소. 왜? 중심 소재로 잡았었잖아. 그쵸? 가볼게요. 토양에서 얻는다. 토양은, 자, 다음 문장이 토양으로 시작해요.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문장에서 무엇으로서 나왔어? 식물이 영양원소를 얻는 곳으로서 나왔죠? 그럼 그 토양,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식물이 영양원소를 얻는 공간인 토양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연결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습해보세요. 연습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연습할 땐.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연습해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줄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너희가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본질이고요. 그에 따라 실력과 시간 축소가 동반되는 겁니다. 실력이 늘어야 시간이 축소가 돼요.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역접어 토양은 이런 곳이지만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지. 뒤에 나오는 내용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지. 토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 공생하기도 하는 곳이다. 경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공생의 장이기도 하다. 다음 문장.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앞에 나왔던 경쟁과 어울려, 공생과 어울려. 공생과 어울리죠. 결국 토양이라고 하는 곳, 식물과 그러한 미생물이 상호, 서로 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생하는 곳이다. 윈윈의 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식물이 토양에서 영양원소를 얻는데 그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물과 미생물이 공생하는 곳이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죠. 맞아요. 이 문단이네요. 자, 1문단에서 우리의 중심 소재인 질소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어디서 나오겠어 그럼? 2문단에서 나오겠지. 다문단에서 나오겠지. 그쵸? 만약에 2문단에서 안 나왔어 어디서 나오겠어? 3문단에서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초반 부분은 그 우리가 파악했던 그 중심 소재가 어떻게 나오는지 빌드업을 짜는 과정, 그거 나올 때까지 그 중심 소재가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들은 그 빌드업을 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빌드업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중심 소재가 나온다면 그게 그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고 그에 따라서 그 둘을 결합해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보자.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일단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 거 소개하고 있어요. 그 9종류.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다량 영양소겠지. 많은 양. 그쵸? 이 중 하나인 질소. 자, 드디어 나왔다. 다량 영양소 중 하나인 질소. 질소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량 영양소는 그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영양소였고요. 그 중 하나인 질소. 그렇다면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의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도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한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식물의 필수 원소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다량 영양소겠지. 그죠? 어쨌든 이런 이해까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질소라고 하는 것을 다량 영양소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애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죠? 근데 우리 중심 소재는 분명히 질소 고정으로 일단 잡기는 했어요. 그쵸? 그럼 질소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애로서 소개를 했는데 걔를 고정한다라고 하는 거. 고정이라는 단어 우리 알죠?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누락되지 않게 그 위치에 고정시킨다. 그럼 그 질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고정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이 안 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본문에서 설명할 테니까. 맞아요? 가볼게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 그렇다면 대기라고 하는 데는 질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렇지만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 얻을 수 있겠어? 없겠죠 아마?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3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자, 심플하게 봐. 이 질소가 굉장히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거야.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 질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하지만 다음 문장의 핵심 내용. 그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 개의 질소 분자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3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너무 너희가 꽂히거나 이걸 이해하려고 3중 결합이 뭐야? 이런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거 그저 뭐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원인이잖아. 원인은 뭐가 따라? 결과가 따라오죠? 이 질소기체, 이렇게 많은 질소기체, 대개 78%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그냥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표현을 뭐 문학에서나 뭐 비문학에서는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3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고 그냥. 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질소기체를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 질소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놈의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안정된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요? 오케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삼중결합 몰라. 나도 몰라. 뭔지 분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뭐 분자가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삼중으로 결합되어 있나 보지. 굉장히 삼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가 어때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용하지 못하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오케이요? 너무 꽂히고 이런 이해 안 되는 문장이 너무 꽂히면 안 돼. 그냥 그 문장 자체가 나한테는 안 읽혀. 그냥 막 무슨 아랍어로 쓰인 것처럼 보여.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랍어를 뭐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질소기체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쉽죠? 근데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방법론이잖아.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바로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뽑아서 휘두를 수 있는 무기로서 사용되기가 어려워요. 뭐 해야 돼? 자주 그 칼을 뽑아보고 자주 휘둘러보고 뭐라도 베봐야 실제로 적을 마주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야? 뽑아서 목을 벨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평소에 너희가 직접 해봐야 한다고.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칼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휙휙휙 휘두르면 돼 라고 너희한테 말해도 너희가 실제로 그거 안 해봤으면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할 수 있겠어? 못해. 칼 뽑다가 떨어뜨린다고. 휘두를 수 없다고요. 반드시 너희가 너희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그 문장이 그 문단 내에서 또는 다음 문장, 앞문장, 다음 문장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만 파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또는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의 삼중 결합은 식물의 생장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데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틀린 선택 지문이잖아. 왜? 그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의 원인으로서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게 뭔지 모르더라도 그게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된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질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질소 분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질소 기체, 그 78% 질소 기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뭘 제시한 거야? 질소라고 하는 걸 식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 문제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대안, 해결책. 맞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 얘들아 해결책인 이유가 뭐야? 해결책이 해결 방안인 이유가 뭐야? 추상적 질문이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거고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듣는 예시가 있는데 쌤이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나한테 다리에다가 침을 놔줘요. 한의원에서.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적절한 해결책이에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죠? 그럼 뭘 해결해야 적절한 해결책이고 치료 방법이에요? 그 팔이 부러진 고통을 줄여주고 팔이 다시 고정될 수 있도록, 다시 뼈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죠. 해결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책인 것이고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지금 질소가 충분히 흡수할 수 없는 또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안은
그럼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또는 이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 나가야 된다고. 대안인 이유는 해결책인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책이다. 질소가 지금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부정적인 문제 상황이라면 그것을 해결한다. 즉 질소를 흡수하게끔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예측.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조건 나오는데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학물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자, 결국 공기 중에 존재하는 그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면 반응성이 높은 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다. 질소를 이용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 필요한 과정으로서 뭐가 소개됐어요?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소개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심 소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중심 소재인 질소 고정은 다름 아닌 질소가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개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단에서부터 그게 중심 소재니까 질소 고정이 중심 소재니까 다음 문단에서부터는 그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술이 나오겠죠. 상세한 서술이 나오겠지. 근데 그 상세한 서술들 같은 경우 다 기본적으로 질소 고정에 대한 설명들이라면 질소 고정에 대한 상술이라면 상세한 서술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질소 고정이 앞에서 서론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 무엇으로서 소개됐는지 바탕 위에서 그 정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바탕 위에서 얘에 대한 서술들을 이해할 거야. 질소를 더욱더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지. 얘랑 얘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질소 고정에 대한 상수들이 쭉 나올 텐데 다 어차피 뭐야?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무언가를 그 질소를 변환시키는 과정이 아마 상수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바탕 위에서 읽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성건아 추우면은 다른 데 앉아. 거기 직방으로 안 오는데. 오케이? 그렇게 읽어나가 보자. 일단 암모니아나 질산염이 다른 질소 화합물인 거고요. 얘네들은 반응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반응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나오는 암모니아나 질산염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오면 기본적으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 끝에 나오게 된 것으로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애다. 이용할 수 있는 질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 중심 소재 나왔어요. 그쵸? 일단 근데 얘의 의미를 좀 약간 한정 짓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 자연 상태에서의라고 하는 표현과 좀 상반되는 표현이 있습니까? 인위적인 상태 또는 실험실에서의 상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당연히 자연 상태니까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는 무엇은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루어지는데 앞에서 이는 뭐라고 지칭할 수 있다? 뭐라고 잡을 수 있다? 생물학적 질소 고정은 그죠? 질소 고정 세균이 오탈자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자,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든 무슨 질소 고정이든 무슨 질할 질소 고정이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냥 질소 고정이에요. 근데 질소 고정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암모니아나 질산염과 같은 질소 화합물로 변환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했었지. 그렇게 함으로써 질소가 식물에 흡수되도록 하는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질소 고정은 서술어 것이다.
어떤 것이야? 생성되는 거야. 뭐가 생성되는 거야?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야. 질소 고정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기 때문에 다른 질소 고정과는 다른 얘만의 특징이 있겠지. 결과는 동일해요. 어차피 질소 고정이니까. 맞니? 근데 이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가진 질소 고정 효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 고정 효소는 뭐 하는 애야? 촉매 작용을 하는 애야. 촉매가 뭐니? 어떠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끔 하는 게 촉매제잖아요. 그렇죠? 촉매.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질소 고정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효소는 촉매 작용이에요. 어떤 현상, 어떤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작용이겠어. 당연히 질소 고정이 더 잘 일어나게끔 하는 작용이겠지. 그것에 의해서 질소가 환원되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게끔 만드는? 암모니아가 생기게끔 만드는. 그럼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뭐야? 질소 고정 세균. 얘가 주체고 얘가 가진 질소 고정 효소. 그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 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다?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질소 고정 효소는 그러니까 질소 고정 효소에 대해서 상수를 하네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지고 있는 애인데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철 단백질, 몰리브덴 철 단백질 얘네 어떻게 읽을 거야? 그냥 질소 고정 효소예요. 두 개의 성분.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 다 있어야 촉매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의 조건 얘기하고 있고요. 철 단백질은 첫 번째 N은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전자를 공급하고자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었어요. 두 개의 성분이었어요. 질소 고정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성분이었어요. 둘 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둘의 관계, 철 단백질이 무언가를 통해서 ATP라고 하는 걸 뭐 분해해가지고 얻게 된 그 에너지를 뭐 하는 애야? 이용하는 애야. 그것을 이용해서 이 두 번째 구성 성분에게 뭐 하는 애야? 전자를 공급하는 애야. 어떤 대상이 그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기술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서술, 문장 구조, 서술 방식, 이해 설명 방식.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로 분석한 다음에 그 각각의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그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상수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구성 요소, 그러니까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질소 고정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따로따로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뭐 하는 애야? 전자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는 애야. 그죠? 그렇게 전자를 공급받은 이 두 번째 애가 공급받은 전자로 뭘?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뭐 전자를 공급하든 전자를 뭐 어쩌고 하는 결과적으로 얘네는 둘은 뭐야? 질소 고정 효소잖아요. 질소 고정 효소가 뭐 하는 애인데? 촉매 작용을 하는 애인데 그 촉매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가 뭔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생성돼?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과정? 상수를 한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국 그냥 설명한 거라고. 너무 흥분했어 나? 오케이? 이해가요? 오케이? 결국 그 말한 거야. 될까? 사문단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 자, 근데 내가 중심 소재 질소 고정이라고 했어요. 그쵸? 모든 문단은 기본적으로 질소 고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지금 사문단 첫 시작이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에요. 얘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생물학적 질소 고정은 그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지고 있는 질소 고정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네 둘이 그 질소 고정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빠르게 비활성화된다. 자, 너희 활성화라고 하는 것과 비활성화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 활성화는 그 역할과 기능을 뭐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태가 활성화된 상태죠. 비활성화라고 하는 건 전원이 나간 상태죠. 그럼 지금 산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얘네를 비활성화시키는 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산소 분자 때문에 쟤네가 비활성화 된다는 것은 쟤네가 질소 고정, 즉 질소를 암모니아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철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그 암모니아, 근데 철단백질은 사실 그 전자를 공급하는 애였죠, 그쵸? 그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과 기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산소에 의해서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30에서 45초이고요. 몰리브덴 철단백질의 경우는 10분이다. 이렇게 각각 활성이 절반의 수준으로 그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활성화는, 이러한 반감기에 따른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다. 비활성화 됐다가 다시 키지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애초에 쟤네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쟤네가 뭐가 안 되어야 돼요? 비활성화가 안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비활성화 안 되려면 그 비활성화를 만드는 요인이 뭘? 산소를 얘네한테 접촉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산소, 질소 고정이 중심 소재죠. 그쵸, 결국. 그러니까 이 때문에까지 설명한 이 내용은 결국은 뭐야?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심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줬던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표지요? 전환이죠. 방향 전환.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렇게 암모니아와 질산염과 같은 걸로 질소를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다. 그 말은 질소 고정에 뭐가 필수적이다. 산소 분자가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소 분자 때문에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질소 고정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 자, 의미. 앞에서 말한 게 그 의미죠. 딜레마. 둘 중 어느 하나를 선뜻 그냥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죠. 사회문화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그쵸? 용어죠. 딜레마가 뭐야?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가 뭐야? 산소가 없어야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데 산소가 있어야 질소 고정이 일어나. 샹! 어쩌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죠? 그 딜레마, 그 의미. 이 의미에 따라서 너희 문제 바로 풀어볼 수 있겠죠? 해결하기 위해 문제 상황 제시하고 바로 해결책 나오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때려 죽여도 뭐라고 생각한다? 이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산소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산소가 없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렇죠?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오탈자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자,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라고 하는 거 너희 무조건 어떻게 읽을 거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읽을 거예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질소 고정과 관련한 질소 고정에서의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예요. 그 딜레마가 해결이 되면 결과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볼게.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질소 고정의 결과가 뭐였으니까 암모니아 생성이었죠.
암모니아가 생성돼서 그 암모니아 질소 화합물, 질소 혼합물, 아무튼 그것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그 질소를 결과적으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 결과로서 뭘 말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 공생 같은 경우는 저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인 거예요. 그럼 이 공생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어떤 식으로 공생이 이루어진다. 또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공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만약에 설명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 공생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뭐 어쩌라고 그 공생이 그렇게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공생이 그렇게 일어남으로써 질소 고정된 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을 잃지 말고 읽어 나가야 된다고. 반드시.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사문단의 마지막 문장 뭐 소개했어? 해결책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 딜레마 해결할 수 있는 거 소개하지 않았어? 근데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개했던 것이 질소 고정 세균의 종류 중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 그럼 이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해? 그 뿌리옥 세균이 아니면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해당해? 뒤에 부분에 해당하죠? 꺼져. 퍼킹이야 그냥. 오케이?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뿌리옥 세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잡았었지. 자,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중심 소재 중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뿌리옥 세균은 뭐의 종류 중 하나? 질소 고정 세균의 종류 중 하나. 식물과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문자 A라고 기호화 됐네요. 얘에 대한 이해 빡시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B 읽으면서 비교대조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하여금, 숙주가 뭐니? 그 약간 기생하는 애들이 자신의 기생할 곳으로 삼는 대상이잖아, 숙주가. 그쵸? 숙주 식물로 하여금 뿌리옥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결국 주어. 뿌리옥 세균은 서술어 공생한다. 누구와? 식물과.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뿌리옥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뿌리옥 세균, 뿌리옥을 형성하게 하는 세균이에요. 걔가 식물로 하여금 뿌리옥을 형성하게끔 함으로써 결국 뭐 한다는 거야? 공생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생 관계 우리끼리 잃지 말아야 돼. 그 큰 의미 범주 잊지 말아야 돼요.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얘가 단독으로 생존할 때 우리의 중심 소재를 하지 않아. 이 정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야? 아니죠. 필요한 정보가 아니지. 얘가 공생할 때, 반대 표현, 공생할 때 뭐 한다? 결국은 질소 고정 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저렇게 그래서 뿌리옥을 형성하게끔 하여 공생을 하는 것이 결국 질소 고정을 얘가 뿌리옥 세균,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였어요. 질소 고정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콩과 식물의 뿌리옥 안의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누가? 저 존재할 때만 존재하다. 누가? 뿌리옥 세균이 뿌리옥 안의 세포 내에서 이러한 형태로 존재할 때만, 즉 공생할 때만이죠. 이게 동일한 표현이. 맞아요? 공생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그럼 얘가 질소 고정 세균으로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생이 이루어질 때 얘의 정체는 박테로이드가 변신이 되는데, 박테로이드로.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질소 고정을 수행하여 생산한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이거 두 글자. 두 글자. 공생.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옥 세균이 결국은 콩과 식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탄수화물을. 대신 이 콩가식물이 뿌리옥세균이 그 콩가식물 안에서 박테로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뭘 생산하고 뭘 만들어내고 암모니아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결국 누구한테 줌으로써 식물이니까 아까 식물에게 있어서 질소 중요한 거였죠. 암모니아는 그 질소 즉 식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질소의 형태였었고요. 그것을 결국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고 결국은 질소 고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질소 고정이 수행하여 생산된 결과물은 암모니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 이 둘의 공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설명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질소 고정에 대한 글을 읽고 있으니까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는 내용으로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림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데 콩과식물은 뿌리옥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옥을 형성한다. 자, 뿌리옥을 형성한다. 우리 어디서 봤니? 뿌리옥을 형성한다는 거 어디서 봤어? 뿌리옥을 형성하게 한다. 누가? 뿌리옥세균이, 그쵸? 결국 뿌리옥세균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숙주 식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식물이 뭘 형성하게끔 되고 뿌리옥이 형성이 되게끔 하고 콩과식물의 뿌리가 뿌리옥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일단 얘가 뿌리옥 형성해, 나 들어갈 수 있는 곳 형성해 라고 하는 신호에 따라서 이게 형성이 되고 나 만들었으니까 들어와 라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거네요. 화학적 전기적 신호를 그렇게. 그럼 토양 속의 뿌리옥 세균이 이에 반응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뿌리털에 결합한다. 그러니까 뿌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뿌리 혹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뿌리옥세균이 뿌리 피층이라고 하는 피부, 그죠? 거층이죠.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면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된다. 자, 이거 지금 어떤 설명 방식 취하고 있어? 과정의 설명 방식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건 너희 2학기 때 독서하는 친구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계입니다. 단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라고 하는 설명 방식,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 방식 취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 방식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별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각 단계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야, 우리 상위 개념이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나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죠. 그죠?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야? 각 단계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지. 근데 그 단계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단계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뭐 있을 수는 있죠. 그쵸? 그게 단순 분류가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결과적으로 했는데 이거 왜 설명했어? 이거 지금 어떠한 설명 범주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 이 감염사가 형성된다는 것. 끊임없이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뭐 붙잡고 있어야 돼? 질소 고정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질소 고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뭐 5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생 세균과 식물의 공생 관계를 통해서 질소 고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얘네 함께 하고 있잖아. 공생하고 있잖아요. 그 공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 감염사라고 하는 걸 형성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감염사 형성돼서 뭐 어쩌라고? 질소 고정 얘기하겠지.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 안쪽으로 신장. 이를 통해 결국은 이렇게 감염사가 이렇게 안쪽으로 신장, 자라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세균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균은 뭐겠어? 앞에서 우리 무슨 세균 얘기했어? 뭐 바이러 그 감기 세균 뭐 이런 거 얘기했어? 뭐 세균맨 얘기했어? 아니잖아요. 무슨 세균 얘기했어? 뿌리옥 세균 그리고 질소 고정 세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걔가 결국 들어가서 아까 무슨 형태로 뭐 빅테리아 저거 아무튼 그거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겠지. 그럼 그거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게 그럼 뭐였는데?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라는 말 내가 지금 몇 천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니까 중심 소재니까. 그죠?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일어날 수 있겠다? 질소 고정 일어날 수 있겠다. 이제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서 뿌리혹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이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뿌리 중심의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 발달시키고 성숙한 뿌리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목질화된 바깥층은 기체의 출입을 제한하여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자, 목질화된 바깥층, 기체의 출입을 제한,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앞에서 분명히 이 공생은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소개됐어? 질소 고정에 있어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으로서, 대안으로서, 방안으로서 소개됐던 애죠. 분명히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기체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조성한대.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 그 반감기, 비활성화를 만들어내는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가 스스로 읽을 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는 뭘 읽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상술된 내용들이 지금 이 다양한 문장들이 우리에게 처음에 무엇으로서 소개됐던 내용을 지금 상술하고 있느냐 생각한다면 납득되죠. 이게 산소의 출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산소가 그래 산소 없는 거 알겠어. 근데 산소가 필요하다며. 왜 필요했어 산소 분자? 에너지를 얻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에너지 누가 준다? 식물이 준다. 식물은 그 뿌리혹으로부터 뭘? 질소를 공급받는다. 오케이? 콩과식물의 뿌리혹에서 산소 공급은 레그 헤모글로빈이라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뭘 조절이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조절이 되는 거야. 그 반감기까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지. 숙주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박테로이드에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그래서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저러한 에너지, 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 식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충분하면서도 너무 많은 양의 산소로 인해서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결국은 이거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생이 왜 산소와 관련된 질소 고정에 있어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전체적인 그 구조, 플롯, 중심 줄기 알겠습니까? 그냥 읽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당 글의 본문에서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어디서 이미 다 예고편으로서 소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고편에 따라서 글을 읽어나가야 돼요. 어떤 예고편? 어디가 예고편? 1문단. 보통은 1문단. 근데 해당 글은 1, 2문단까지였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TV 광고 같은 데서 예고편 보고 저 영화 재밌겠다 하고 그 내용, 어느 정도의 내용을 예상하고 우리가 영화를 보죠. 그쵸? A라는 영화, 어벤져스 예고편을 보고 나서 갑자기 에나벨을 보러 가진 않겠지. 그렇게 연관해서, 그쵸? 연결지어서, 그쵸? 반드시 그 예고편으로서 1, 2문단 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